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동산입니다. 2019년 10월 25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조금 영상이 늦었습니다. 늦었지만 부동산 뉴스 읽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뉴스입니다. 올가을 강동구의 입주 물량은 굉장히 큰 관심이었어요. 내년 봄까지 약 14,000세대 정도의 입주 물량이 대기 중인데 전세 가격은 어떻게 움직일 건지, 그런 전세 가격 움직임 하에서 매매 시장은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되게 궁금했죠. 매매 가격 같은 경우는 근래 커뮤니티나 현장에 있는 목소리들을 들어보면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정고점을 뚫고 높은 거래 가격, 거래 시세를 보이면서 몸값이 귀하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그와 반대로 전세금 같은 경우는 많이 출렁이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오늘 기사 제목을 보면 전세금 대납까지 고덕 그라시움 세입자 모시기 경쟁, 이런 제목인데요. 대체 이게 무슨 소린가? 좀 저도 황당해요. 이해는 잘 안 가요. 강동구 고덕 그라시움 59제곱미터 전세를 구하던 누구누구 씨는 중개업소로부터 깜짝 놀랄만한 제안을 받았는데, 입주 마감일에 맞춰서 전세 계약을 할 경우에는 전세보증금을 다 마련할 때까지 부동산 중개업소가 전세금을 대신 납부해주겠다, 대납해주겠다, 빌려주겠다는 얘기인 거죠. 이자도 받지 않겠다. 저 사실 이 기사는 약간 이해는 안 돼요. 이 전세 수수료 얼마 된다고 3억 8천을 미리 대납해주는 이런 호의를 베풀까요? 제 생각엔 전세 물건 찍었다가 안 나가니까 이런 식으로 호객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아무튼 핵심은 전세가 잘 안 나가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자, 강동구에 올해 새 아파트만 1만 가구가 입주하며 이 중 절반에 달하는 4,932가구가 고덕 그라시움 입주인데, 지금이 10월 25일, 10월 말 정도 됐는데 그라시움의 입주 마감일이 12월 20일이래요. 한 2달 정도 남은 상황인 거죠. 근데 현재 28% 정도 가량 입주 마쳤고, 잔금 납부하고 입주증 받아간 가구는 2,200가구 정도로 45% 수준이래요. 아직 한 55% 정도가 잔금을 안 치르고 마무리를 안 한 거죠. 그래서 물량들이 좀 쌓이고 있다. 그러니까 현재 매물 내놓는 가격은 전용 84, 그러니까 30평형대가 4억 5천, 전용 5구 20평형대가 4억 원 안팎인데 아마도 가격이 좀 꺾이지 않겠냐, 그렇게 일선 중개업소들이 생각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열흘 전까지만 하더라도 30평형대 같은 경우는 5억, 그 다음 20평형대 같은 경우는 4억 3천 정도 전세 받을 수 있었는데 한 열흘 지나는 동안 한 전세 가격이 3, 4천만 원 빠졌대요. 왜 이렇게 전세 가격이 급격하게 빠지느냐? 입주 지정일 지나면 그때부터 미납 기간에 부과되는 연체료율이 8%에서 11%에 달하기 때문에 연체 안 맞으려고 이렇게 물량들을 내놓는다는 얘기인 거죠. 물량 앞에 장사 없다는 격언은 이번에도 여지없는 것 같습니다. 요약하겠습니다. 입주 물량이 많이 쌓이는 지역은 물량이 소화될 때까지 전셋값이 약세이며, 입주 지정일이 다가올수록 임대인은 공손해진다. 자, 기사 내용을 한번 좀 읽어볼게요. A씨는 2년여 전에 서울에서 당첨된 분양권을 전매 제한 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수천만 원의 웃돈을 주고 B씨한테 팔았는데, 그런데 올해 소유권을 넘겨줘야 되는데 입주 시점에 분양권이 수억 원 올랐다는 소식에 매수자에게 추가 웃돈을 요구하다가 거절당하자 갈등이 고소로 이어져서 불법 전매가 덜미를 잡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분양권 전매 금지 기간에 매매를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사실 지금 분양하는 단지들은 아예 그냥 입주까지 전매가 딱 막혀있고, 앞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게 되면 입주 끝나고 나서도 전매 제한 기간이 최장 10년까지 늘어날 거기 때문에 이 분양받은 아파트는 팔기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시절이 더 심하게 올 겁니다. 그런데 2016년 11월, 대략 한 그 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분양권 전매 제한이 아예 금지는 아니었고 1년 6개월 정도 전매 제한이 있었던 단지들이 있었거든요. 사실 근데 1년 6개월 후에 전매를 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 전 기간에 전매를 하면 안 된다, 불법이 되는 그런 건인데요. 이면으로 우리가 지금 거래는 하지만 거래 신고는 나중에 합법적인 기간 안에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팔고 싶은 사람도 나오고 사고 싶은 사람도 나와서 거래가 됐다가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명의 변경 시점이 오니까. 이유는 뭐 기사에서도 얘기 나왔지만 가격이 상승해서 전매 불가 기간에 몇 천만 원 받고 팔았는데 팔 때는 가격이 좀 더 오를 거라고 생각했지만 또는 뭐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거고요. 근데 지금처럼 몇억 원이 오를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명의 변경을 할 시기가 오니까 수억 원 프리미엄이 붙어버려서 억울하긴 억울한 거죠. 여러 가지 억울할 사유가 있습니다. 받은 돈은 수천만 원밖에 안 되는데 딱 봐도 지금 시세가 몇 억이란 걸 알면 당장 내가 받은 몇 천만 원의 거래 신고 하자니 뭐가 나오겠어요? 니네 지금 시세가 3억인데 5천만 원에 거래했다는 건 이거 납득 안 된다. 매도자 너 양도소득세 다운 계약 썼네? 뭐 이런 문제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실제 난 받은 돈 그거밖에 없지만 다 뒤집어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양도소득세 신고 당연히 곤란하죠. 매도인 입장에선 그러니까 받았던 돈 돌려주고 거래를 되받고 하자. 또는 나는 이게 거래 이렇게 하는 게 불법인지 몰랐어. 바지끄댕이 잡고 떼쓰는 경우도 나오는 거고, 뭐 기사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심한 경우에는 갈등이 고소로 이어지면서 불법 전매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일이 커지는 상황도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이 모든 내용이 짧은 기간 동안 지나치게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뭐 발생된 하나의 단면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이번 상승장에서도 이런 불법 전매 관련된 기사들 많이 보였죠. 이번 상승장에 이와 유사한 사건 사고들도 많이 있었고요.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됐죠. 그리고 뭐 이런 사유로 인해서 드러났을 경우에 당첨 취소시키는 그런 문제에도 굉장히 이슈화된 부분도 있고 해서 앞으로 이런 불법 전매 관련된 기사들은 적어도 규제 지역, 뭐 청약 주종 대상 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인 서울이나 서울 수도권에서는 좀 덜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유사 사례가 창원의 합성일 주택재개발구역에서도 있었기 때문에 가능할 거다. 뭐 이런 주장입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서울시는 서울시의 조례를 이유로 들어서 불가 방침을 통보했어요. 재개발 의무임대 목적의 아파트는 민간 분양 전환 방식으로 매각이 불가하다. 그랬더니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아, 그럼 세운 3구역은 왜 임대 아파트를 민간에 매각하는 것을 허용했느냐. 똑같이 재개발 방식인 한남 뉴타운 3구역도 허용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중잣대 아니냐. 이제 이런 지적이 나온 거죠. 그랬더니 세운 3구역은 재개발 방식이긴 하지만 조합이 사업시행자가 되는 재개발 방식이 아니라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시행자가 되는 재개발 방식이기 때문에 이 사업시행 주체가 조금 다릅니다. 도시정비법에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주택도시공사. 자, 다음 기사입니다. 임대주택 민간 통매각 세운 3구역은 되고 한남 3구역은 안 된다? 뭐 이런 이중잣대와 관련된 느낌의 어떤 그런 제목이 보이는 기사인데요. 자, 정비사업의 이중잣대 문제, 재개발 임대주택의 민간 매각 허용 여부에 관련된 기사예요. 세운 3구역 힐스테이트 세운 임대아파트를 민간에 매각하기로 한 것이 얼마 전에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었는데요. 이거 관련해서 경실련에서 이거는 서울시가 사서 해야지 이런 식으로 민간한테 팔면 안 된다. 왜 이런 걸 허용해 주냐. 뭐 이 비판이 있었는데 뭐 그때 기사를 읽고 넘어가지는 않았어요. 일반적인 얘기는 아니라서. 일반적으로 서울 재개발구역의 임대아파트는 주로 SH공사에서 굉장히 저렴한 염가에 매입해가요. 그래서 이제 구역 내에 있는 세입자, 애초에 짓는 이유가 이 재개발 구역 안에 있던 세입자들 재정착을 위해서 짓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정 퍼센트 비율로 짓는 건데, 그래서 그 세입자들한테 임대 들어갈 수 있는 자격 조건은 우선 주고요. 만약에 이제 그렇게 주고 남는 물량이 있으면 다른 청약 저축 가입한 이런 사람들, 배려 계층들에게 임대를 놓는 게 재개발 구역 내 임대 아파트입니다. 이 임대 아파트가 원가 이하로 굉장히 싸게 사가요. 저렴하게 사가죠. 그래서 재개발 사업에서 임대 아파트 많이 지으면 뭐다? 수익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자, 지금 한남 뉴타운 3구역이 아주 그냥 시공사 수주전이 뜨겁습니다. 건설회사마다 진짜 막 질러대고 있어요. 뭐 우리는 분양가에 얼마에 해줄게. 우리는 여기에다 학원가를 뭐 강남처럼 만들어줄게. 우리는 한강변이 조망 이만큼 다 나오게 층 이렇게 해가지고 바꿔줄게. 이제 그런 내용들 중에서 굉장히 파격적으로 드러난 내용이 이겁니다. 아, 우리는 당신네들이 재개발 사업으로 지을 임대 아파트를 우리 자회사가 전부 다 인수해가지고 나중에 분양 전환해서 민간에 다 매각을 해줄게. 그러니까 임대단지가 없는
100% 민영 아파트 단지로 바꿀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아파트 단지의 퀄리티를 품격을 높여주겠다. 뭐 이런 제안을 시공사 수준화할 때 넣은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유사 사례가 창원의 합성일 주택재개발구역에서도 있었기 때문에 가능할 거다. 뭐 이런 주장입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서울시는 서울시의 조례를 이유로 들어서 불가 방침을 통보했어요. 재개발 의무임대 목적의 아파트는 민간 분양 전환 방식으로 매각이 불가하다. 그랬더니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아, 그럼 세운 3구역은 왜 임대 아파트를 민간에 매각하는 것을 허용했느냐. 똑같이 재개발 방식인 한남 뉴타운 3구역도 허용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중잣대 아니냐. 이제 이런 지적이 나온 거죠. 그랬더니 세운 3구역은 재개발 방식이긴 하지만 조합이 사업시행자가 되는 재개발 방식이 아니라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시행자가 되는 재개발 방식이기 때문에 이 사업시행 주체가 조금 다릅니다. 도시정비법에는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토지주택공사 등은 조합이 요청하는 경우 재개발 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을 인수해야 된다 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조합이 요청하는 경우 인수해야 된다 그랬지 민간이 요청하는 경우 인수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는 아니기 때문에 세운 3구역은 사업시행자가 조합이 아니라 토지 등 소유자 방식이기 때문에 한남 뉴타운 3구역은 조합 방식이니까 이 두 개는 다른 거다. 뭐 이런 논리로 안 된다라고 했다고 해요. 일반적으로 토지 등 소유자 방식의 재개발 사업은 과거에 주로 도시환경 정비 사업에 많이 있던 곳인 건데요. 주로 이제 일반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공업지역에서 지주들이 많지 않은 경우에 그렇게 큰 규모도 아니에요. 소수의 지주들이 이제 여기는 조합을 만들어서 하기보다는 그냥 한 사람이 다 사서 또는 소규모 20명 미만의 소수의 지주들이 추진하던 그런 방식이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재정착 등이 필요한 세입자들 이런 경우가 많지 않은 경우들이 많았던 거예요. 공장이라든가 상업지역 이런 데니까 거주하는 주민들이 별로 없었던 거죠. 그래서 임대주택 문제가 별로 대두되지 않았던 곳이에요. 그래서 그런 이유였기 때문에 임대주택, 여기에 짓게 되는 임대주택을 그냥 민간에 매각하는 것도 어느 정도 열어줬지 않았나라고 생각은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이 재개발 사업 내에서의 임대주택은 재개발구역 내에 공공에서 매수해서 재개발구역 내 세입자들의 재정착을 위해 사용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남 뉴타운 3구역에 임차인들이 다시 재정착하기 위해서 짓는 주택이니까 지금 한남 3구역에서 이슈화되는 내용처럼 민간의 매각을 허용해주게끔 동일한 잣대로 민간의 매각을 허용해주게끔 한다는 건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따지면 뭐 서울시에 있는 모든 재개발고요. 재개발만 그런 거야? 재건축 사업도 용적률 늘어나는 것들 서울시 SH 쪽이랑 나눠서 이 소형 임대주택 지어서 기부 체납하고 하잖아요. 그런 것도 뭐 다 임대 돌린다라고 똑같이 이렇게 나오면 다 소셜 믹스하기 싫고 세입자들이랑 같은 단지에 같이 안 있고 싶고 뭐 그렇게 하겠죠. 이 문제는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2018년 2월 9일날 전부 개정돼서 시행이 됐거든요. 근데 요 개정 시행 전후하고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개정 전에는 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 추진하는 사업 방식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라는 게 있고 재개발 사업이라는 게 별도, 두 개의 별도의 사업 방식이었습니다. 근데 전부 개정이 되면서 두 개가 재개발 사업으로 합쳐졌어요. 그러면서 하나는 주택정비형 재개발 사업, 하나는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 이게 합쳐지면서 그냥 하나의 재개발 사업으로 뭉뚱그려지고 그 재개발 사업 안에서 재개발 사업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런 식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같은 재개발 사업으로 해석을 하게끔 하다 보니까 왜 같은 재개발인데 누구는 민간이 되고 누구는 민간 매각이 안 되고 이렇게 되느냐,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런 주장이 나오는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요. 도시환경 정비사업, 그러니까 지금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 방식 중에서도 조합이 사업 시행자가 되는 곳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규모 있는 데들 중에서 예를 들자면 국제빌딩 주변 4구역, 우리가 흔히 용산 센트럴파크 해링턴 스퀘어라고 알려져 있는 이 아파트 같은 경우도 사업 방식은 조합 방식입니다. 조합이 사업 시행자가 되는 방식이에요. 여기는 임대 아파트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합이니까. 아까 그 규정에 따라서 조합이니까 임대 아파트 지어서 SH한테 매각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주택정비형 재개발 사업에서도 세대수가 아마 300세대 기준일 겁니다. 세대수가 300세대 미만의 소규모 재개발 같은 경우는 임대아파트를 짓게 되면 사업성이 해쳐진다라고 해서 의무 임대를 안 지어도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재개발 아파트들 중에 보면 이 의무 안 들어간 곳들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효창 3구역, 효창 파크 푸르지오나 효창 4구역, KCC 스위첸 같은 경우는 세대수가 300세대, 그 다음에 199세대, 그래서 세대수가 얼마 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임대아파트가 아예 없어요. 이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조합 방식이라고 하더라도 300세대 미만인 경우가 많아요. 용산역 앞에 있는 용산역 전면 2구역, 3구역, 예를 들자면 레미안 용산이나 용산 푸르지오 서밋 같은 경우는 세대수가 300세대 미만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임대아파트를 안 줘도 되는 거죠. 조합 방식이긴 하지만 그 대부분의 경우는 이렇게 이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 대단지가 아닌 경우들이 많아서 이게 별로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 이 문제가 된 왜 세운 3은 대구의 이 세운 3구역 같은 경우는 이 필지를 몇 개 묶어가지고 거의 1000세대 정도 졌거든요. 그리고 오피스텔 이런 거 1000세대가 아니라 아파트 1000세대 이렇게 쫙 뺀 단지이다 보니까 또 이 임대주택 문제가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되는 게 맞다라고 제가 두둔하고자 한 건 절대 아니에요. 제가 생각할 때도 같은 정비 사업인데 사업 시행자가 토지 등 소유자 방식인 경우에는 민간 매각이 되고, 조합 방식인 경우에는 조례를 이유로 해서 민간 매각 안 되고, 이런 거는 조금 기준이 모호하지 않나,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한 줄 요약할게요. 재개발 사업의 임대아파트 민간 매각 허용 기준 나이롱 노노요. 역사는 돌고 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 같아요. 12년 전에는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요, 분양가 상한제 민간택지 적용이라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주로 공공택지에 적용되던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택지에 확대 적용하겠다. 앞으로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할 거니까, 분양가 제한받을 거니까 준비하십시오. 이제 이런 대책이 나왔었거든요. 이게 나오니까 당시에 시장은 어떻게 반응했냐면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라는 똥을 피하자라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서 사업이 추진되지 않던 여러 정비구역들의 사업이 급속도로 빨라지면서, 그 이전에는 내가 조합장할 거야, 아니야 내가 조합장할 거야, 아웅다웅 추진위원회들끼리 다투고 하던 많은 정비구역들이 갑자기 동의서가 순식간에 거치는 그런 마법과 같은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이게 12년 전에 분양가 상한제 민간택지 적용이라는 마법이었는데요. 자, 이번 텀에는 그런 규제가 무엇이냐? 일몰제 소급 적용이 바로 그 마법의 주인공입니다. 2015년에 개정된 부칙에 따라서 2020년 3월 이전에 조합 설립 위한 신청을 마쳐야만 일몰제에 따라서 정비구역 해제가 안 되고 살아날 수 있게끔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서 이 정비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일몰제가 작동하게 되자 여러 문제들로 한마음이 되지 않던 재개발 구역들에 이어서 재건축 아파트들까지도 한 큐의 진도를 지금 쫙 빼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성수 2지구 피했다, 신림 1구역도 피했다, 이제 이런 얘기 있었는데요. 상가 문제로 말이 많았던 잠실 장미 아파트, 그리고 서초동 진흥 아파트, 그리고 신반포 4차 아파트 등등 이 강남권의 주요 재건축 아파트들도 조합 설립 단계까지 쭉 한 큐의 진도 빼고 가나 봅니다. 재건축 추진이 더뎠던 것은 전체 조합은 4,300여 명의 약 20%에 달하는 소유주, 상가 소유주 800여 명이 상당수 재건축에 부정적이었는데, 장미아파트 얘기예요. 올해 7월께 설립된 상가 재건축 협의회 설득 노력에 힘입어 이달 들어 매주 30건이 넘는 상가 소유주들의 동의서가 들어오는 등 사업이 활기를 띠고 있고, 조만간 동의를 채우면서 필요한 동의서를 갖출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업 방식은 보니까 아파트하고 상가가 개발 이익과 비용을 별도로 정산하는 독립정산제 방식으로 추진될 계획인가 봐요. 서초 진흥 아파트 같은 경우는 2004년에 추진위를 구성했는데 아파트 소유주 동의율은 이미 90%를 넘었지만 상가 소유주의 동의율이 한 자릿수에 불과했대요. 이게 동별 과반을 넘어야 되거든요. 재건축 조합 설립하려면. 그러니까 상가도 과반을 넘어야 되는데 이게 안 넘어가니까 전체 사업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추진위가 아파트와 상가 간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다는데, 상가가 여기가 딱 사거리 코너에 있고 되게 좋긴 좋거든요. 저도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니면서 오는 길에 요 진흥아파트 상가에
뭐 문방구 장난감 파는 데 등등 재밌는 거 많아가지고 되게 좋아했던 상가인데, 이 상가 소유주들하고 협의를 하기 위해서 합의 안에 이런 내용이 담긴데, 아파트 일반 분양분 10가구를 일반 분양가에 상가 측에 넘긴다는 내용이 담길 내용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뭐 이 상가 쪽에 수익을 좀 보전해 줄 수 있을 만한 그런 방법을 강구한다고 해요. 근데 이거 일반 분양가에 상가 이렇게 주는 게 가능한가? 부동산 서디 카페에 그저께 잠깐 올라왔다가 삭제된 글이 있었는데요. 장미 아파트 조합 설립 창립 총회를 뭐 1월 18일 날 한다, 이런 글이었어요. 지금은 보니까 안 보이더라고요. 뭐 기사에서 언급되는 장미 아파트든 아니면 서초 진흥 아파트든 신반포 4차 아파트든 아직 뭐 확정적으로 조합 설립이 된 건 아닙니다만, 뭐 기사 내용처럼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것이 사실인 것 같고요. 마치 12년 전에 분양가 상한제가 많은 정비 사업을 빠르게 이끌었던 것처럼 이번 텀에서는 일몰제가 많은 재개발, 재건축, 정비구역들을 한마음 한뜻으로 모아주는 마법이 되어준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기사예요. 107개월째 브레이크 없는 땅값이란 제목의 기사인데요. 107개월째면 도대체 몇 년이에요? 계산해보니까 약 9년 정도 되네요. 9년간 땅값이 계속 올랐답니다. 와, 이게 참 장난 아닌데요. 일단 뭐 전국에서는 세종시, 시군구 중에서는 뭐 용인시 처인구 상승이 가장 두드러졌다고 하는데, 올해 1월에서 9월까지 집가 상승률을 보면 수도권은 3.43% 올랐고 지방은 1.93% 올랐다. 시도별로 보면 세종이 3.96% 올라서 전국에서 가장 많이 올랐고요. 서울이 3.78%, 광주가 3.63%, 대구가 3.39% 등도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대대광, 이 대전이 아니라 세종이긴 하지만 뭐 아무튼 많이들 올랐네요. 제주는 뭐 재작년 이런 때 진짜 제일 많이 올랐던 데가 제주인데, 제주는 0.44% 정도 빠졌다라고 합니다. 예, 시도 가운데서 유일하게 지난해보다 땅값이 떨어졌다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용인 반도체 관련해서 반도체 공장 짓는다는 것 때문에 특수가 있었던 용인 처인구가 1월에서 9월 사이 5.17% 오르면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그런데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107개월째면 9년인데요. 9년이면 2010년 이후에 계속 올랐다는 얘기거든요. 자,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약간 좀 무섭습니다. 이게 땅값이 올랐다라고 표현하면 이쯤 되면 틀린 것 같아요. 기억나세요? 금융위기가 오고 나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금리를 급격하게 내렸죠. 그리고 저금리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도 저금리, 앞으로 이 저금리가 계속 이어질 것 같은데, 이거는 땅값이 올랐다고 표현하는 게 맞는 게 아니라 돈값이 그만큼 가치가 떨어졌고 앞으로도 돈의 가치가 계속 이렇게 더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금을 들고 있는 게 진짜 바보 같은 행동이었다, 뭐 그런 결론밖에 안 나요, 이 자료를 보면. 자, 오늘 준비한 마지막 기사입니다. 4채 중 1채는 빈집, 서울시 협동조합형 공공주택 좌초이익이란 제목의 기사예요. 기사 좀 읽어볼게요. 서울시 강서구 가양동 협동조합형 공공주택 이음채는 지난해 9월 이후 차례로 7가구가 비었지만 1년 새 단 한 차례도 입주자를 추가로 모집하지 않았다. 공동육아로 주거 공동체를 형성하겠다는 취지였지만 빈집이 많아지면서 취지와는 거리가 멀어졌다. 이음채 입주한 A씨는 공동육아 취지가 좋아 입주했는데, 들어와 보니 한 층에 5집 가운데 3집이 비어 있다며 안타까워했다. 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민선 5기 공약으로 임대주택 8만호 공급 계획을 발표하면서 그중 하나로 주목받은 협동조합형 공공주택 사업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좌초이익이랍니다. 공급한 주택 4채 가운데 한 꼴이 빈집 상태로 방치되는가 하면 내부 관리도 전혀 안 돼 있다라고 해요. 처음부터 이렇게 인기가 없었던 건 아니고요. 처음 공급 당시엔 입주 경쟁이 치열했대요. 이음채는 24가구 모집에 231명이 신청해 경쟁률이 9.6대 1이었고요. 여기는 주변 시세 80%의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곳이었대요. 예술인 대상으로 한 중구 만리동 마쿠비 역시 경쟁률이 13대 1에 가까웠다고. 근데 지금 와서는 이렇게 벼있는 거죠. 왜 이렇게 벼있는 걸까? 까닭은 서울시와 SH공사 간의 관리가
소홀했기 때문이라고 입주자들이 입을 모았다고 하는데, 입주민이 함께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보니 빈집이 생기면 관리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공용공간 관리 등도 쉽지 않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입주자한테 돌아가다 보니까 그냥 다 빠지는 상태가 되는 거죠. 마쿠베 한 입주자는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도 서류, 면접 등을 거쳐 심사하는데 6개월 정도 걸리다 보니 빈집을 1년 넘게 비워둔 적도 있다. 입주자 모집 등을 관리해야 될 서울시나 SH공사가 제 역할을 해주지 못하 정책상 배제된 느낌을 받는다고 토로했다고 하는데, 관리도 잘 안 되나 봐요. 수리도 잘 안 되고, 지하주차장 출입구 작동 안 하는 것도 몇 개월 동안 안 고쳐줬고, 1층 공용공간에 천장에 구멍이 뚫려서 물이 샌 지도 1년이 넘었는데 뭐 이런 부분도 개선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협동조합형 공공주택은 뭐냐면, 공공주택에다가 협동조합 형태의 운영 방식을 접목한 주거 방식이라고 하는데, 입주자들이 협동조합원이 돼서 육아, 예술, 청년 등 각각의 목적에 맞는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특성에 맞는 커뮤니티 시설을 만들어 비영리로 직접 관리, 운영하는 그런 방식인데, 이제 해봤으니까 알겠죠? 책임감이 희석되는 만큼 아무도 나서서 하지 않는다는 거, 이게 한 끗이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크다는 걸 다시 실증적으로 검증해서 교훈을 남겨주는 것 같습니다. 쓸데없는데 돈 좀 그만 썼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 고생 정말 많으셨고요. 10월도 이제 거의 끝나가네요. 제가 요새 고민이 좀 있습니다. 부동산 TV의 컨텐츠들이 너무 칙칙하고 어둡고 무거운 거 아닌가? 너무 재미없는 얘기만 지루하게 반복해서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좀 고민 딜레마에 빠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재미있는 콘텐츠를 만들 수 있을까? 유튜브 콘텐츠는 재밌고 빠르고 스피디하고 참신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잃은 것 같아요. 앞서서 변화하기 전에는 더 재미없었을 수도 있기는 하지만 뭔가 앞으로 긍정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웃을 수 있는 재미있는 유쾌한 그런 부동산 관련 컨텐츠들이 좀 추가됐으면 좋겠다 싶은데 고민입니다.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뭐 댓글이라든가 아니면 커뮤니티 탭에 댓글들로 좀 남겨주시고요. 저도 좀 재밌는 영상 만들어 볼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할게요. 내일 토요일이잖아요. 오전에는 아마 부동산 별별 수다 녹화를 할 것 같고요. 그건 아마 다음 주에 쭉 업로드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다음 주 저녁에는 부동산 TV 라이브를 할까 합니다. 너무 재미없어서 뭔가 저도 영상 찍으면서 너무 재밌었으면 좋겠다. 막 이제 그런 바람이 있는데 내일 일단 후랭이 TV님을 불렀어요. 내일 여의도에 일이 있으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후랭이 TV님이 오시면 내일 저녁에 어디 동네 술집 가서 유튜브 캠코더를 틀든 아니면 웹캠을 틀든 아니면 스마트폰을 틀든 좀 열어놓고 서로 얘기하면서 뭐 술 한잔 먹으면서 이런 실시간 방송 한번 해볼까. 예. 이유는 왜? 예. 재미없어서 재밌는 방송 좀 해보고 싶어서. 예. 뭐 무거운 얘기, 빡빡한 부동산 얘기도 있지만 좀 이렇게 쉬어갈 수 있는 얘기도 했으면 해서요. 한번 만들어 볼까 하는데 어떻게 준비될지 모르겠습니다. 잘 될지 기술적으로 이런 부분도 잘 모르겠고 아무튼 좀 기대해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내일 저녁에 시간 되시면 오셔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 한 주 고생 많으셨고요. 10월달도 고생 많으셨고, 자 이제 이번 주 지나고 10월달 지나면 11월 12월 2019년 딱 2달 남았습니다. 진짜 올해도 빨리 가네요. 자, 남은 2달도 화이팅입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많이 눌러주시고요. 다음 주에 새로운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또는 내일 실시간 방송에서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부동산이었습니다.